안녕하세요. 교육정보 세미나 10주차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0주차 수업의 주제는 HR 애널리틱스 at Work입니다. 현장에서 어떻게 HR 애널리틱스가 도입이 되고 운영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의 로드맵입니다. 저희가 이제까지는 HRD란 무엇인가, 그리고 HRD와 데이터 애널리틱스의 만남, 이렇게 이론적인 영역과 실제적인 영역을 함께 살펴보았다면, 오늘은 실제 기업 현장에서 HR 애널리틱스가 어떻게 적용이 되고 있는지 현장 전문가를 모셔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현장 경험이 풍부하신 그 HRD 전문가를 모셨는데요. 오늘 강의를 해주실 최진규 매니저님은 LG전자에서 SW 역량 강화센터 차장을 역임하셨고, 그리고 NC소프트에서 HRD 팀장님을 하신 다음에 지금 현재는 SK 주식회사 CNC에서 역량 개발 담당 매니저를 담당하고 계십니다. 그럼 오늘 특강 현장에 살아있는 이야기로 준비해 보았으니까 재밌게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방금 소개받은 최진규라고 합니다. 저는 세 군데 기업에서 일을 해왔고요. 그 중에서 몇 가지 차별화된 직무를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프트웨어 개발자로 일을 하다가 연수원으로 이동을 해서 교육을 했고요. 그 다음 HR 업무를 좀 담당하고, 그 다음에 사내 소프트웨어 컨설팅을 좀 했었습니다. 그리고 NC소프트에서는 인사평가, 역량평가하고 교육팀장을 담당했었고, 현재는 SK 주식회사 CNC에서 역시 이제 역량 개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론에 기반되되 현실의 기업들이 어떻게 평가를 하고 측정을 하고 사람들의 변화를 이끄는지 좀 현실적인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특강을 통해서 크게 세 가지 정도 얻어가셨으면 합니다. 먼저 우리 HRD가 많은 분석을 하고 있는데 과연 사업과 온라인된 분석을 하느냐, 그래서 사업과 온라인된 분석 대상을 설정해야 된다라는 거 하나 하고요. 그 다음 그 분석 대상이 설정이 됐으면 그 대상의 어떠한 것을 측정해야 되는가, 그래서 측정 지표와 방법에 대해서 제안할 수 있으면 되겠다라는 게 두 번째 목표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렇게 분석 대상을 설정하고 측정을 했다면 그 측정 결과를 우리가 성과로 어떻게 어필할 것인가, 그거를 세 번째 목표로 해서 특강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특강은 손흥민 선수의 데이터를 가지고 시작을 할까 합니다. 지금 보시는 자료는 토트넘 핫스퍼 홈페이지에 게재된 내용입니다. 손흥민 선수 패스 성공률을 보면 83%로 굉장히 높고요. 롱패스도 40% 정도의 성공률을 보입니다. 이 데이터는 영국에서 지금 가장 골을 잘 넣는다라고 하는 해리 케인보다 다소 높은 지수이고요. 패스도 보면 공격수라서 물론 이제 백패스가 조금 더 많고요. 그 다음 그 패스 정확도를 보면 상대 진영에 있거나 우리 진영에 있거나 다 70% 이상의 높은 정확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야구 데이터 한번 보겠습니다. 바람의 아들 이종범의 아들인 이정우 선수의 데이터인데요. 우리가 이정우 선수를 봤을 때 3번 타자로 출전을 해서 언더핸드 투수를 맞이하고 그때의 상황이 원아웃이나 투아웃인 상황일 때 상대적으로 높은 타율을 보일 것이다 라고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앞서 우리가 손흥민 선수와 이정우 선수의 데이터를 봤습니다. 스포츠에서 왜 이렇게 많은 측정을 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선수의 퍼포먼스를 정확하게 확인해야 되고, 그것을 통해서 선수의 몸값을 측정할 수도 있고, 또 선수의 퍼포먼스를 향상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측정이 필요하고, 그 측정을 할 수 있어야 관리할 수 있고,
그 말은 결국 개선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피터 드러커의 말이라고도 많이 알고 계시는데요. 측정할 수 없으면 관리할 수 없고 관리할 수 없다면 개선할 수 없다. 어떻게 이 명제에 대해서 동의를 하십니까? 우선 이 명제가 참이라고 같이 공감을 하고 오늘 강의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HR 어널리틱스, HRD 어널리틱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 그 중심에는 결국에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이 있는데 우리가 사람을 정확하게 이해한다라는 것은 그 사람에게 주어지는 환경, 그 사람에게 요구되는 요구사항, 기업이라면 아마 사업적 요구사항이 가장 많을 텐데요. 그래서 사업으로 인한 학습자가 받는 요구사항에 대한 정보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로 인해서 사람에게 어떠한 역량이 요구되는지, 그리고 그 사람은 또 어떻게 역량이 변화되는지, 이런 학습자 주변의 사업과 역량에 대한 정보가 역시나 필요할 겁니다. 그리고 그 학습자는 어떻게 학습을 하는지, 그리고 어떠한 학습이 제공되는지, 역시나 학습이라는 정보도 학습자 주변에 있는 중요한 정보일 겁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또 특별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현장의 HRD를 하는 분들이 구성원들이 학습을 지원하는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역시나 교육일 겁니다. 그래서 학습 중에서 교육에 대한 측정과 평가 측면에서 한번 구체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강의를 하는데 한 가지 제가 예를 들어 드릴 텐데요. 그 예는 HRD의 가설을 하나 바탕으로 그 가설을 어떻게 증명해 가는지 과정을 좀 보여드릴 텐데요. 기업의 비즈니스와 일의 변경에 따라서 회사 내에 소프트웨어 개발자의 역량을 강화해야 된다. 그런데 개발자의 역량 중에서 소프트웨어 설계 역량의 강화가 필요하다라고 HRD가 가설을 세웠다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증명하고 회사에 어필해 가는 과정이 필요할 텐데요. 우리가 이 가설을 바탕으로 어떻게 데이터를 확인하고 어필해 가는지 그 과정을 함께 대화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사업에 대한 분석을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한 회사의 사업과 제품의 변화입니다. 예전에 냉장고와 세탁기 중심으로 사업을 꾸리다가 이제는 전기차, 로봇까지도 하게 되는 이러한 사업적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렇다면 그로 인해서 이제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이 해야 할 일의 변화도 역시나 있을 건데요. 작은 칩에서 간단하게 소프트웨어를 만들다가 이제는 그 레이어도 생기고 더 많이 구조화가 됐습니다. 그리고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재사용까지 고려해야 되고 소프트웨어를 하나의 부품처럼 만들어야 되는 이슈도 생겼습니다. 그리고 제품하고 제품군 간의 공통 플랫폼도 만들어야 되는 아주 그 복잡도가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사업의 변화에 따라서 결국 일도 상당 부분 변화되었다라는 것을 HRD가 분석을 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럼 일이 변해서 소프트웨어 개발자의 실질적인 어떠한 부분들의 이슈가 발생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모델 수가 거의 2,000개까지 증가했죠. 그 다음 제품군 B를 보면 이 또한 이제 600개 이상의 모델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 개발자의 주된 산출물이라고 하는 코드의 사이즈가 몇 년이죠? 한 3년 새 3배가 증가했고, 그 다음에 제품군 B 같은 경우는 11배가 증가를 했습니다. 실제로 개발자의 숫자가 이렇게 증가하진 않았을 텐데 코드 사이즈가 급격하게 증가했기 때문에 이에 따른 많은 문제들이 발생했던 것이죠. 그러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우리가 코스트를 들이고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면 개발 프로세스의 앞단에서 수정이 일어날 경우에는 아주 적은 코스트로
해결이 가능한데 개발 프로세스의 뒷단, 예를 들어서 뭐 운영 측면, 운영단 혹은 뭐 테스트 단계에서의 그 에러 커렉션이 이루어지면 비용이 그 분석 단계에서보다 50배 그리고 최대 200배까지 증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최대한 앞 단계에서 에러를 발견하고 수정하는 게 효과적이겠다라고 파악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앞단에서 수정을 하는 게 코스트 측면에서 유리하다라는 것은 우리가 최초에 가설을 세웠던 소프트웨어 개발자의 설계, 소프트웨어 개발자의 하나의 역할인 소프트웨어 설계를 강화해야 된다라는 HRD의 가설에 부합하는 내용이었고요. 그렇다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기 위해서 전사 설문을 한 결과입니다. 소프트웨어 개발 이슈의 원인이 무엇이냐라고 질문을 던졌는데요. 너무나 많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학습과 관련된 주제는 아닌데 업무량과 일정 문제가 가장 많이 언급이 됐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뭐 참고는 할 수 있지만 어떤 HRD 주된 역할로서 풀어가기는 좀 어렵겠죠. 그런데 한번 보시면 하드웨어적 사고, 다음 마인드,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중요성 및 지원의 부재, 그리고 분석 설계 단계에 어떤 문제가 있다. 그 다음에 신기술, 역량의 부족, 이러한 단어들은 HRD에서 직간접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문제점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개발 이슈의 원인을 학습과 성장의 이슈로 설명할 수 있겠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분석 설계에 이슈가 있다라고 봤는데, 그러면 각각의 사업부들이 실제로 분석 설계에 어떠한 이슈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AA라고 적힌 게 이제 분석하고 아키텍처, 그래서 분석 설계를 의미하는데요. 업무의 중요도를 가장 크게 당연히 보고 있었고요. 그런데 실제로 각 그 업무별로 투여하는 시간을 확인해 보면 우리가 앞서 중요하다라고 생각했던 분석과 설계는 두 번째입니다.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데 대부분 이제 구현의 시간을 투여하고 있고요. 분석은 그의 절반 정도의 시간만을 투여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현상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분석 설계에 대해서 각 사업부들이 어떻게 중요성을 생각하고 있는지도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자, A, B, C, D, E, F, G라는 여러 개의 사업부들이 역시나 A가 이제 분석과 설계인데요. 전부 다 분석 설계를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직급별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역시나 직급도 무관하게 분석 설계를 가장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사업부나 직급과 무관하게 분석 설계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만드는 인터벤션에 어떤 차별화를 발생시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전사 대상으로 우리가 인터벤션을 제공할 때 직급과 사업부에 무관하게 동일한 인터벤션을 제공해도 반대 의견이 없고 일관성 있게 우리의 인터벤션을 전사로 제공할 수 있다라는 하나의 근거 자료로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HR이라는 건 곧 사람인데요.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이제는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그리고 사람이 만들어내는 역량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자, 기업에서 역량을 얘기할 때 보통 직무별로 어떠한 역량 요소가 필요한지 역량 모델링을 많이 하고 계실 텐데요. 지금 보시는 자료는 소프트웨어 개발자라는 큰 중직무 정도에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역량들이 필요한지 모델링을 해 나가는 단계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앞서 어떠한 역량이 필요한지 구조화를 했는데요. 그 중에서 우리가 관심 있게 보는 그 소프트웨어 구조 설계, 소프트웨어 디자인의 역량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지식과 스킬과 가치 요소를 갖고 있는지 프로파일을 만들어 봤습니다. 소프트웨어 구조 설계라는 역량을 어떻게 우리가 정의하는지 그 데피니션을 기술을 하고요. 그 다음 어떠한 지식 요소가 필요한지, 그리고 어떠한 스킬이 필요한지, 그리고 소프트웨어 구조 설계라는 역량이 어떠한 태도와 가치를 요하는지 그 세 가지를 KSA, 요 세 가지를 구체적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이렇게 역량을 구체화해 나가는 과정은 HRD는 방법론 전문가로서 참여를 하고 결국에는 현장의 베스트 퍼포머들을 불러서 그 역량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게끔 프로파일을 만들어야 할 텐데요. 제가 여기서 한 가지 그 현장에 좀 팁을 드리고 싶은데요. 실제로 그 역량을 가장 잘 가지고 있는 베스트 퍼포머가 우리가 이런 역량 프로파일을 만들고 역량 모델링을 하는 이 작업에 참여하시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네. 그럴 때는 베스트 퍼포머는 아니더라도 굿 퍼포머를 부르되 권한, 특히 이제 직책을 가진 권한을 가지신 분이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역량 모델이나 프로파일은 결국에 정합성도 중요하지만 결국엔 합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전사적 합의, 사업부와의 합의가 중요하기 때문에 베스트 퍼포머를 부르지 못할 거면 굿 퍼포머이되 권한을 가진 사람을 불러서 합의를 이뤄내자 라는 하나의 좀 팁을 드리고 싶은데요. 자, 그분들을 통해서 이제 KSA를 구체화했다라고 가정하고요. 그러면 그 KSA를 바탕으로 우리는 단계별로 어떠한 행동을 보이는지 관찰 가능한 동사로 행동을 또 이렇게 규명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은 앞서 보여드렸던 그 가치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는 자료인데요. 소프트웨어 개발의 몇 가지 역량들을 세로축으로 나열을 해놓고 이 역량들이 어떠한 가치를 요구하는지를 한번 매트릭스로 그려본 자료입니다. 보통 뭐 개발이나 기술을 다루는 직무들이 그 해당 역량에 필요한 가치가 무엇이 있는지를 간과하거나 경시하는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직급이 올라갈수록 경험이 많아질수록 휴먼 스킬이 상당히 중요하죠. 그래서 가치를 조금 더 우리가 규명해 보는 작업들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한 가지 좀 예를 들어 볼까요? 기업에서 이렇게 구현을 하는 세부 역할이 있다라고 했을 때 우리나라에서 구현을 끝내고 퇴근을 하면 그 지구 자전을 이용해서 그 타임존을 이용해서 우리가 퇴근한 이후에 인도에서 아침을 맞이하고 거기서 이제 테스트를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시간 중수가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오늘 어디까지 마치면 그 결과물을 인도 쪽으로 넘겨야 되기 때문일 텐데요. 그러한 경우 설계와 구현에 필요한 건 보시면 이제 펑추얼리티, 시간 준수 같은 가치가 상당히 중요할 겁니다. 이런 식으로 가치를 정의해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창의력이 좀 중요한 직무가 있다라고 하면 그 창의력을 반드시 표기를 어딘가는 해놔야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가치를 표현했을 때 우리가 향후에 이제 교육 체계나 교육 과정을 만들 때 어떻게 써먹느냐. 예를 들어서 창의력이 중요한 직무다, 그 역량이 중요하다라고 했다면 결국에는 천정이 높은 환경을 제공해서 발상을 좀 도와줘야 하고요. 논리적이거나 수학적으로 계산이 필요한 작업 혹은 그러한 학습이 이루어지는 공간은 천장을 낮추고 창문이 없는 몰입되는 환경에 학습자들을 놨을 때 조금 더 효과적인 퍼포먼스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치를 규명하는 활동들은 실제로 구성원들의 작업의 퍼포먼스를 높이고
학습 효과도 올릴 수 있는 그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자, 앞서 소프트웨어 디자인의 역량이 중요하고 시급하다라는 그 내용까지 좀 드리븐 해 왔는데요. 그러면 실제로 그렇게 중요한데 우리가 그거를 굳이 가르쳐야 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기 위해서 이 또한 이제 전문가들을 통해서 분석을 좀 해봤습니다. 현 수준과 우리의 기대 수준을 가로 세로 축으로 나눠서 한번 찍어봤는데요. 지금 중심축에서 위쪽에 있다라는 것은 결국에 현 수준보다 기대 수준이 높다. 따라서 전반적으로 지금 학습이 필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앞선 자료에서 좀 보기 어려우셨죠? 그래서 가로로 한번 나열해 봤습니다. 자, 지금 B가 소프트웨어 디자인, 그러니까 설계의 역량을 의미하는데요. 현 수준과 기대 수준의 갭이 소프트웨어 디자인이 가장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개발자의 역량 중 소프트웨어 디자인이 중요하기도 하고 실제로 학습이 당장 필요하다라는 근거 자료로서 활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앞서 사업을 받고 역량도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공부를 해야 될 텐데 공부를 한 이 학습자는 도대체 어떤 사람이지? 그 사람 자체를 또 들여다봐야 될 텐데요. 이번엔 학습자를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일반적인 인구 통계를 보는 작업은 우리가 그 학습자 분석을 할 때 가장 기초적인 작업이죠. 그래서 Z세대, 뭐 밀레니얼 X세대, 그리고 뭐 N86 세대가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도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러한 작업들을 통해서 우리가 인터벤션을 만들 때 어떠한 용어, 어떠한 방식으로 전달해야 효과적인지 파악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직군, 직무,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그 일반적인 일과 관련한 일반적 통계도 함께 좀 확인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인사에서 또 개인적인 그 인사 정보를 조금 받아서 전공, 직급, 학력에 대한 파악도 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는 직급만 보실 게 아니라 항상 두 가지 혹은 세 가지 정보를 상관관계로서 같이 보는 게 좀 중요한데요. 자, 직급별로 어떻게 전공을 하셨는지도 좀 확인해 볼 수 있고, 그 다음 전공과 학력을 또 함께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학습을 할 때 뭐 엔트리 레벨도 확인하고 어떻게 수준을 감안할지도 우리가 고민할 수 있겠습니다. 자, HRD는 그 HRM과 또 긴밀하게 협업을 해야 될 텐데요. 혹은 HRD와 M이 구분되지 않고 함께 일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 경우에 HR 정보를 최대한 학습에 활용했을 때 꽤 많은 인터벤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1번에 지금 보시는 그림을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역량을 평가할 때 지식과 스킬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행동 역량, 뭐 애티튜드나 이런 것들을 만약에 구분해서 평가가 이루어졌다면 지식과 스킬은 뛰어나지만 태도가 좀 부족한, 지금 보시는 그 2번의 영역인데요. 이런 분들은 면담이나 이런 인터벤션이 아마 적합할 것 같고요. 그 다음 태도나 가치관은 아주 훌륭하게 확보하고 있지만 역량이 부족한 분들은 학습의 기회를 제공해 드리는 게 조금 더 성과 향상에 도움이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기술 역량, 행동 역량을 분리해서 2차원 맵으로 표현했을 때 어떠한 그 하나의 어떤 그 인사이트가 도출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과 평가와 역량 평가, 그리고 학력과 성과, 그다음에 성과와 근로 시간, 이러한 인사 정보를 다양하게 상관관계를 분석을 했을 때 우리는 적지 않은 인사이트를 얻고, 그 다음에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고정관념도 버릴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남성이 평균적으로 이제 여성보다
물리적으로 이제 힘이 세다라는 거는 보편적으로 우리가 맞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남성이 여성보다 코딩을 잘한다? 혹은 고직급이 저직급보다 더 나은 퍼포먼스를 보인다. 혹은 근속연수가 길면 회사의 가치에 대해서 더 잘 이해한다와 같은 것들은 제가 현직으로 실제로 분석해 봤을 때 뚜렷한 상관관계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아주 재밌었던 건 성과 평가와 근로시간인데요. 상관관계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특이한 건 가장 높은 성과 평가 S를 받는 분들은 평균 근로시간보다는 조금 높았습니다. 이런 결과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우리가 학습자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를 좀 확인했다고 했을 때 이젠 이 학습자가 어떻게 그동안 학습을 제공받고 있는지, 그리고 이 학습자는 학습을 통해서 어떠한 데이터를 만들어냈는지, 학습자를 둘러싸고 있는 학습에 대한 정보도 함께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현재 구성원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학습을 하고 있는지 설문을 통해서 확인을 한 하나의 예시입니다. 60% 정도가 교육을 통해서 학습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어떤 중앙의 HRD 부서가 관여하지 않는 워크플레이스 러닝이 4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 워크플레이스 러닝 중에서 뭐 웹 검색도 있고 도서도 있고 그리고 개발 실습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활동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실습 활동이 가장 많구나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 실습이 뭔지는 또 세부적으로 분석할 수 있겠죠. 그 다음 학습 방식에 대한 두 번째 사례를 보면 현재 우리가 어떠한 방식으로 학습하는지를 살펴봤을 때 온라인 과정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라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 향후에 어떠한 방식으로 학습하기를 기대하느냐라고 봤을 때 온라인 과정의 학습 비중은 여전히 가장 최고로 많습니다. 그리고 보면 독서가 좀 줄어드는 모습이 좀 특이하게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집합 과정을 조금 더 많이 활용하고 싶은 니즈가 확인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서 온라인 과정의 학습 비중이 현재도 크고 향후 기대하는 방식으로서도 가장 크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었는데요. 그러면 온라인 학습은 어떻게 하는 거지? 라는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학습의 방법을 또 확인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우리가 제공하는 사이트 A와 사이트 B에서 동영상으로 학습을 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독서가 좀 줄고 있는 것을 보셨는데요. 독서가 줄어드는 게 다소 의아했는데 봤더니 사이트 A와 B는 이제 동영상을 제공하는 사이트고, 이북을 쓰고 있어서 이북 때문에 일반적인 페이퍼 독서가 좀 줄어들어 보였구나 라는 것도 역시나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동영상 학습을 특정 사업부를 한번 들여다봤는데 전사적으로 보면 모바일로 동영상을 보는 확률이 비중이 상당히 큰데 A 사업부를 보면 사이트 A는 13%만 모바일을 사용하고 특히 이제 사이트 B는 모바일 매체를 거의 쓰지 않는다, 이런 내용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A 사업부는 모바일이라는 매체로 학습 정보를 전달했을 때 제대로 학습을 하기 어려운 환경에 놓였을 수 있겠다라고 우리가 확인하고 조금 더 다른 인터벤션을 A 사업부에 제공하는 방안을 고민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동영상 학습 시간을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3월 달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페이지 뷰가 급격하게 증가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는 그 3월에 일어났던 어떠한 우리가 제공했던 홍보나
혹은 뭐 회사에서 발생했던 여러 가지 변화, 제도 이런 것들이 무엇이 있었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고요. 거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 그리고 이렇게 페이지 뷰가 증가했던 원인 중에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긍정 요인이 있었다면 그것을 활용해서 다른 월들도 페이지 뷰가 증가할 수 있는 하나의 긍정 요인으로 써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월별로 어떻게 접속자 수가 몇 명인지, 그리고 얼마나 많은 페이지 뷰를 보이고 있는지도 확인해 봤을 때 나름의 의미를 좀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시간대별 접속 인원수입니다. 요거는 이제 PC의 접속 인원인데요. 아무래도 점심시간은 식사를 하시느라고 PC 앞에 앉아 계시지 않는다는 게 명확하게 드러나고, 오후 시간에 상대적으로 많은 학습을 하신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모바일입니다. 모바일을 보시면 아무래도 출근 시간이 23% 정도로 많은 인원을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 퇴근 시간인 5시부터 7시 사이에도 적지 않은 인원이 접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동영상으로 주로 많이 학습을 하는 집단이 있다면 우리는 동영상 학습을 위한 홍보의 시점이 아침이나 그리고 뭐 5시 이전 이런 시점에 홍보를 하거나 노출을 했을 때 조금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우리는 한번 추정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기업에서 구성원들이 진짜 개인적으로 어떠한 공부를 하기를 원하는지를 보려면 그들이 어떤 책을 보는지를 확인해 봤을 때 의외로 많은 정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도별로 어떠한 책들을 읽고 있는지 꾸준하게 한번 들여다보시면 진정으로 사람들이 원하는 컨텐츠를 한번 확인해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구성원을 둘러싸고 있는 사업과 역량과 학습에 대해서도 봤고요. 학습자, 구성원 자체의 인구 통계적인 정보도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학습 중에서 우리 HRD가 가장 많이 만들고 많이 측정하는 인터벤션이 바로 교육입니다. 그래서 교육에 대해서 한 7가지 정도의 현장의 팁을 좀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자, HRD를 공부하실 때 교육 평가에 대해서 한 번쯤은 공부를 하시고 고민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는 도대체 어느 레벨까지 평가를 해야 될지 많이들 고민을 하고 계시는데요.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 몇 가지 좀 제언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는 그 교육평가에서 커크패트릭과 필립스의 단계를 많이들 활용합니다. 자, 먼저 1레벨은 반응, 그래서 만족도를 많이 측정을 하고 계시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시험을 봐서 이해도 평가도 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3레벨은 현업 적용도 아주 간간히 아마 측정을 하시거나 안 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그 다음에 4레벨은 결과입니다. 경영성과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그 4레벨인 경영성과에 이 학습에 얼마나 많은 인풋이 들어갔는지 인풋까지 고려해서 ROI를 측정하는 것, 이 5가지의 평가가 대부분의 글로벌한 모든 기업들이 고민해 볼 수 있는 5단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만족도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7단, 뭐 5단 척도를 활용하고 거기서 만들어진 척도를 평균을 내서 이게 잘한 건지 못한 건지 보통 그렇게 보고도 하시고 그 교육과정의 만족도를 확인하고 계신데요. 자, 두 번째는 이제 시험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전후 시험을 통해서 교육과정의 효과를 확인하시는 경우들이 많고,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는 사전 시험은 보지 않고 사후의 시험을 보셔서 이 교육과정이 적절하게 우리가 원하는 수준만큼 학습자들이 어느 정도 수준에 도달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경우도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레벨 3 측면에서 보면
교육 전후에 실질적으로 이제 수행 변화가 이루어졌는지 확인하는 방식인데, 실질적으로 3단계부터는 측정 코스트가 너무 높습니다. 그리고 시간도 많이 소요되고, 그래서 대부분 현업 적용도 측정은 많이 하지 않으시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4레벨은 이 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그 성과에 기여했는가, 이건 뭐 마케팅의 효과를 측정하는 것처럼 상당히 이제 측정도 어렵고 합의가 어려운 작업이죠. 그리고 5단계는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최고 수준의 측정법이고, 그런데 여기서 인풋에 대한 합의가 어려워서 이렇게 측정하는 게 과연 맞아? 라는 평가 타당도가 상당히 낮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5레벨을 측정한 사례를 간단하게 좀 한 가지 언급해 드리고 싶은데요. 어떤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A라는 팀이 있습니다. A라는 팀이 있고, A라는 팀이 처음에 A1이라는 프로젝트를 수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요 사이에 우리가 교육을 제공을 합니다. 그리고 이 교육을 마친 다음에 요 팀이 그대로 인원 변경 없이 A2라는 프로젝트를 수행을 했는데, 마침 이 두 개의 프로젝트가 사이즈도 유사하고 난이도도 유사하고 그런 우연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이 A라는 팀을 모셔놓고 이 교육의 효과가 어떤지 같이 한번 분석을 해보자, 이렇게 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A1이라는 프로젝트 대비 A2라는 프로젝트가 어떤 변화를 일으켰는지 한번 확인해 봤더니 개발 일정이 한 달 정도 단축이 됐습니다. 그렇게 된 경우 우리는 분명히 인건비가 얼마나 줄었는지는 쉽게 계산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단축된 기간을 인건비로 환산을 해서 이 교육이 어느 정도의 금전적 이득을 취했는지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여기에 들어간 코스트는 실질적으로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계산을 해 봤는데요. 교육비에 대한 모든 비용, 그리고 이 교육에 참가함으로써 수행하지 못한 일들, 여러 가지 기회비용까지 포함해서 코스트를 산정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기간 단축을 해서 인건비를 단축을 했고, 그리고 우리는 교육비와 기회비용을 이 정도 투여를 했다. 그래서 A 빼기 B가 0보다 크다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교육이 금전적으로 봐도 어느 정도 성과를 이뤄냈다라고 어필을 하는 이런 사례는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5레벨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현실적으로 2레벨을 많이들 측정을 하시고요. 3, 4, 5레벨은 측정의 에포트가 너무 많이 들어가서 일반적으로 하고 계시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요 두 가지 2레벨과 3레벨, 4레벨과 5레벨 사이에 공란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어떤 걸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한 가지 좀 아이디어를 좀 제안 드리고 싶은 건데요. 현업 적용도를 직접 매번 측정은 하긴 어렵지만, 만약에 현장에 러닝 매니지먼트 시스템, 뭐 LMS와 같은 시스템을 가지고 계시다면 거기서 교육 전에 설문을 자동으로 나가게끔 하고요. 그 다음에 교육이 끝난 3개월 후에 본인과 리더에게 그 해당 주제에 대한 수준을 물어보는 질문을 자동으로 또 나가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들이 꾸준하게 쌓여서 과정들이 실질적으로 이제 어떻게 행동의 변화를 일으키는지 완벽한 현업 적용도는 아니지만
현업의 행동 변화를 간접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데이터를 쌓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성공한 케이스를 분석하는 작업들을 좀 제안드리고 싶은데요. 참석했던 혹은 뭐 학습을 했던 모든 학습자들이 얼마나 현업에서 성공적인 성과들을 이뤄내고 있는지 확인하기는 어렵고 그렇게 작업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육이나 학습을 제공하고 했을 때 상당히 협조적인 학습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성과를 낼 것 같은 학습자들이 있는데 그분들과 협조적인 관계를 좀 유지했다가 나중에 비즈니스 성공 사례를 발굴하셔서 지난번에 제공했었던 우리의 그 학습 인터벤션이 실질적으로 어떠한 그 성과를 만드는 데 기여를 했는지 함께 분석을 하면 아주 정량적인 결과는 아니더라도 상당히 4수준 이상의 긍정적인 메시지를 우리가 확보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5레벨이 아닌 이렇게 한 6레벨, 7레벨 정도를 두고 우리가 교육과정을 어떻게 어필할 것인지 한 번씩 고민을 해보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은 우리가 만족도를 항상 평균을 내서 그거를 활용하는데 이게 과연 맞는지 합리적인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입니다. 자, 우리가 타겟 오디언스를 명확하게 설정하고 그분들을 받았을 때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특강이나 세미나와 같은 자유 신청인 과정의 경우에 어떠한 사람들이 우리 학습자로 들어오는지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만족도의 평균보다는 긍정 응답률을 사용하시는 것을 제안드리고 싶은데요. 긍정 응답률은 예를 들어서 5단 척도라고 봤을 때 4, 5점의 비율을 의미할 겁니다. 3점은 이제 중도적인 의견일 것이고요. 자, 긍정응답률을 사용하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1레벨과 2레벨을 찍은 사람의 설문 중에서 정성적인 내용을 한번 읽어보셨습니까? 1레벨, 2레벨을 찍은 분들은 의외로 내가 원하는 주제를 다뤘는데 내용이 적절치 않다, 강의가 적절치 않다라는 것보다는 이 주제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 경우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과정에 제대로 들어오지 않은, 그러니까 소위 타겟 오디언스가 아닌 분들이 앉아 있는 경우에 1, 2레벨을 클릭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유 신청 과정인 경우 1, 2레벨 사람들을 어떻게 3레벨로 올릴지를 고민하는 게 아니라 일반적인 3레벨의 사람들을 어떻게 긍정적으로 만들지를 고민하는 게 합리적입니다. 그래서 4, 5레벨을 체크하는 사람들의 숫자를 늘리기 위해서 세미나와 특강을 준비하는 게 훨씬 더 전략적이고 좋은 과정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세 번째, 만족도의 평균이 같으면 과연 같은 만족도의 과정일까라는 겁니다. 자, A라는 과정의 만족도는 이렇게 생겼고요. B라는 과정의 만족도를 흩뿌려 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둘 다 평균은 한 3점 정도로 동일할 것 같은데 A는 만족도를 쉽게 향상할 수 있습니다. 우측으로 옮기면 이렇게 쉽게 만족도가 향상이 되죠. 그런데 B라는 과정을 만족도를 그대로 한번 끌어올린다라고 보면 향상이 안 되는 영역들이 존재하죠. B와 같이
흩어짐이 많은, 그러니까 1을 찍은 사람도 있고 만족을 5를 찍는 사람도 있는 경우에는 과정의 수준을 끌어올리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 산포가 큰 이런 과정의 주관식 의견을 면밀히 한번 확인을 해보면 상반된 의견이 많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고요. 예를 들어서 쉽다, 어렵다, 글자가 크다, 작다, 주제가 적합하다, 아니다, 뭐 이런 것들이 많고요. 이렇게 되면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과정을 개선하는 방법이 상당히 어렵고 혹은 불가능합니다. 이런 경우는 보통 아예 과정을 재설계하는 게 합리적인 경우가 많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보통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타겟 오디언스가 적절하게 설정되어 있지 않고 무턱대고 아무나 받아서 아주 다양성이 많은 구성원들을 앉혀놓고 강의를 하는 경우가 대표적인 산포가 큰 과정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한 좋은 방법은 과정의 목표를 명확하게 하고, 목표를 명확하게 한다는 것은 목표를 명확하게 기술을 해야 될 겁니다. 목표를 명확하게 기술하고 그 기술한 목표에 맞게 정확한 타겟 오디언스를 모집하는 것, 그게 산포가 적은 과정을 만드는 데 도움을 줍니다. 자, 그리고 모집 정원은 몇 명으로 하는 게 과연 효과적일까? 라는 고민인데요. 모집 정원을 고민하기에 앞서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3가지 정도의 기준점은 가지고 있어야 될 겁니다. 먼저 최소 인원에 대한 우리의 기준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8명 정도가 되지 않으면 비용 효율을 고려해서 우리는 폐강할 거야 라는 기준은 좀 필요하겠죠. 그 다음 최적 인원은 몇 명인지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은 이제 비용 효율도 감안하고 가장 적절하게, 가장 효과적으로 우리가 학습자들의 몰입을 유도할 수 있는, 그리고 첨삭 지도를 할 수 있는 인원일 텐데요. 최적의 인원이 몇 명인지도 감안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대 인원 또한 정해둬야 합니다. 이제 특강 같은 경우는 단방향으로 전달하는 속성을 가졌기 때문에 보통 최대 인원은 이제 물리적 최대 정원을, 카파를 가지고 우리는 최대 인원을 정할 것 같고요. 혹은 학습 효과를 위한 마지노선을 우리는 최대 인원으로 정할 수도 있을 겁니다. 자, 이러한 기준 인원을 설정한 상태에서 노쇼를 평소에 확인해 두면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200명 정원의 세미나홀에서 우리가 최대 정원을 200명으로 잡았다고 가정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평소에 매번 노쇼가 발생을 하는데 5년간 노쇼가 7%에서 15%까지 발생을 해 왔습니다. 그렇다면 최소한 7% 정도는 현장에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일 열릴 특강에서도 우리가 214명을 모집을 해도 앉을 자리가 없진 않겠다라고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노쇼가 갑자기 6%로 발생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그러면 그냥 의자 하나 놔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아주 예민하고 민감하지 않은 이런 상황에서는 통계를 활용해서 충분히 이제 학습의 비용 효율을 올릴 수 있는 이런 고민들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5번째. 설문. 그냥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궁금한 거 적어서 전사 인원한테 그냥 뿌리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쉽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요. 몇 가지 중요한 포인트만 좀 짚고 넘어갈까 합니다. 설문 문항은 이제 조사 통계 기법에서 틀림없이 작성하는 방법론이 있습니다. 조사 통계 기법을 조금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데요. 설문 문항은 주어를 포함해서 이제 평서문을 사용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최근에
뭐뭐뭐 한 적이 있으십니까? 라는 것보다는 설문을 작성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평서문으로 작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어는 설문 작성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나는, 그리고 최근이 아니라 구체적인 기간을 명기하고요. 나는 최근 3개월간 뭐뭐뭐 한 적이 있다. 그래서 설문을 받은 사람이 자신이 내적인 고민을 하게끔 만들어주는 게 설문 문항으로서 가장 적합합니다. 그 다음에 인구 통계 문항은 가급적 맨 뒤로 보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합니다. 직급이나 뭐 조직이나 이런 것들을 먼저 질문을 한 다음에 그 뒤에 질문을 던지면 내가 어느 정도 드러난다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조금 더 솔직한 답변을 이끌어내기가 좀 어렵다고 볼 수 있겠죠. 자, 설문 표본을 설정하는 방법을 또 언급을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가 전사의 어떤 인터벤션을 제공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설문을 던질 그 대상이 300명이라고 보면 그 300명의 인구 구성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직급, 뭐 성별, 뭐 지역, 뭐 직무, 이러한 비율이 전사의 비율과 동일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 300명이 전사의 의견을 고르게 대변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추이를 비교한다라고 하면 시간적인 차이를 얘기하는데요. 작년 하반기에 설문을 한번 하고 그 다음 뭐 올해 상반기에 설문을 해서 한 6개월 동안에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 어떤 시계열적인 분석을 한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봤을 때 작년 하반기에 설문을 했던 대상과 이번에 설문을 한 대상이 가급적 동일해야 그 변화를 정확하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적조사라고 하죠. 그래서 추적조사는 대상을 일관성 있게 가져가야 된다라는 측면 말씀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현장에서 우리가 대부분 많이 이제 실수를 하는 게 설문 응답률이 높아야 보고를 할 때도 뭔가 면이 서고 응답률이 높아야 조금 더 정확한 결과를 설명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설문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이제 모집단이 5,000명이라고 가정해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사에 5,000명이 있고 거기서 이제 만약에 우리가 신뢰 수준 95% 오차 범위 5% 정도만 잡으면 사실 표본 크기는 357명 정도가 되거든요. 그러면 357명보다 더 많은 사람의 설문을 받아도 크게 결과가 바뀌지 않는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설문 응답률을 무조건 높여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큰 오류가 뭐냐면 설문 응답률을 높이기 위해서 설문의 기간을 연장해서 추가 설문을 받은 사람과 처음에 바로 설문을 한 사람, 뒤늦게 설문한 사람 그 둘의 차이를 보면 예를 들어서 뭐 아웃스탠딩 데이터라고 하죠. 뭐 2를 쭉 그었다거나 1, 5, 1, 5 이상한 일관성 없는 대답을 한다거나 그런 분들은 대부분 연장한 기간에 설문을 했거나 늦은 설문에서 주로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올바른 대답을 조금 더 정확한 응답을 얻기 위해서는 정해진 기한 내에 설문을 받고 모집단과 표본 크기를 감안하셔서 표본 크기 내에 인원만 설문을 받는 것으로 충분하다라는 점만 좀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6번째는 또 하나의 팁입니다. 팀원 상호평가를 했을 때 관대화가 발생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자, 1, 2, 3, 4팀이 있다라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 프로젝트를 수행할 때 1팀 내에서 어떤 분이 가장 많은 기여를 했을지 궁금하단 말이죠. 그래서 각 팀 내에서 기여도를 확인하고 그 기여도를 개인 평가 점수에 포함해서 이 클래스 전체 인원들의
석차를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 이렇게 한번 가정을 해보면 지금 보시면 이 팀 같은 경우 관대화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팀의 꼴찌가 기여도가 가장 낮은 사람이 3팀에서 기여도가 가장 높은 사람보다 점수가 높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 점수를 개인 석차에 반영하면 왜곡이 발생할 수 있겠죠. 이런 경우는 이제 정규화를 진행을 해야 될 텐데요. 이때는 상호평가 전체 평균 점수를 팀 평균 점수로 나눕니다. 그러면 팀별 환산 계수가 나오는데요. 이 팀이라고 한번 보면 이 팀은 이제 x2라는 값이 나오겠죠. 그런데 전체 평균보다 팀 평균 점수가 크겠죠. 그러면 x2는 1보다 작은 값이 나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팀의 개인 점수를 최종적으로 뽑을 때는 이 팀의 개인 점수 곱하기 이 팀의 환산 계수를 곱해서 최종적인 값을 뽑아내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 노멀라이즈를 하는 효과가 생기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마지막 팁입니다. 우리가 변화를 어떻게 숫자로 말할지 한번 볼 텐데요. 기본적으로 양질의 법칙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최대한 양적으로 확대해 나가면서 활동을 했을 때 그 변곡점에서 질적 변화도 좀 발생한다고 하는데요. 양적 확대는 기본적으로 우리 HRD의 하나의 성과 혹은 그 활동을 설명하는 긍정적인 지표입니다. 좋은 지표입니다. 그래서 2019년에 어떤 과정 몇 명이 학습했는데 지금은 이렇게 증가했다 라고 하는 이런 양적인 정보가 있을 때 이것을 약간 의미를 부여해서 구성원의 과반이 참여했기 때문에 이것은 구성원 과반이 생각과 행동 변화이므로 곧 학습 문화가 형성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어떤 의미로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질적인 지표의 변화도 역시나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만족도, 전후 이해도, 현업 적용도, 그리고 사내 강사 비율이 어느 정도가 증가했는지 이런 것들도 역시나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학습의 퀄리티와 효과가 증가했다라고 우리는 추정해 볼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여기서 좀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요. 어디까지나 HRD 목표가 아닌 변화해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참고지표로서 활용하는 것이지 이 자체가 우리 팀의 KPI라거나 우리 회사의 어떤 회사를 위한 HRD의 업무 목표다라고 보기에는 적절치 않겠죠. 앞서 우리가 사업부터 역량 그리고 학습자 그리고 학습 중에서 가장 많이 우리가 다루는 교육과 관련한 데이터들을 한번 봤습니다. 쭉 봤는데 우리가 제일 처음에 함께 공감했던 그 명제가 있었죠. 측정할 수 없으면 관리할 수 없고 관리할 수 없다면 개선할 수 없다는 명제. 여전히 동의하고 공감하십니까? 물론 측정을 해야 우리는 개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측정이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거 여전히 우리는 공감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한 가지 좀 추가적으로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제일 처음에 데이터를 보고 어떠한 인터벤션을 뽑아내는 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제품이 바뀌고 그다음에 일이 바뀌고 그걸 통해서 이제 소프트웨어 개발자의 역량이 무엇이 필요하고 어떤 학습이 필요한지 사실은 어느 정도 가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가설을 어떻게 증명할 것인지를 고민하기 위해서 다소 조작적으로 접근을 했던 거죠. 그래서 사실
HR 어널리틱스, 특히 HRD의 어널리틱스는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가설을 어떻게 합리화할까, 그리고 어떻게 그걸 어필할까를 고민하기 위한 조작적인 근거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설명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문장 전해드리면서 마칠 텐데요. 결국 HR 어널리틱스, HRD 어널리틱스는 분석에 초점을 맞추시기보다는 사람에 초점을 맞추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어떻게 다루는지를 공부하는 학문이고 현실의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HR 어널리틱스는 과학이 아니라 인문학이다.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HRD 기업 현장에서 어떻게 HR 애널리틱스가 실질적으로 도입이 되고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주차에는 교육적 처방을 위한 대시보드 설계 연구를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